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교과서에서 빠진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생략 부분 황만근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황만근가, 황만근의 노래, 아니 황만근에 관한 노래는 이렇게 부른다. 먼저 황하고 단호하고 크게 소리쳐서 주의를 끈 다음 한 박자를 쉰 뒤 만근 하고 두 박자로 느릿하게 부른다. 이어서 백분, 찌번, 역근, 팔푼, 두바리 하고 빠르게 센다. 마지막으로 그래 반근 하고 느긋하게 마친다. 이 노래에는 황만근의 일생이 들어있고 모든 노래가 그렇다시피 노래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의 대체 경험과 정서가 녹아있다. 여기까지가 황만근가의 노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100분, 즉 100번, 만근이가 땅바닥에 넘어진 횟수를 뜻하는 거고요. 찌번, 찌번은 만근이가 국수 가게에 국수 사러 가서 한 말인데 혀가 짧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역근, 동네 아이들이 만근이가 업고 다니는 아이의 무게가 어떻게 되느냐 물었을 때 역근이라고 하면서 10근 혹은 6근이라는 의미로 아들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고요. 팔푼, 팔푼은 만근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8달 만에 태어났다. 즉 팔싹동이 조금 부족함 이런 의미를 갖는 뜻입니다. 팔푼. 두바리, 너희 집에 누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 두바리라고 대답함으로써 집에 있는 가족의 수를 사람을 세는 단위로 세지 않고 한 마리, 두 마리 할 때 그 동물을 세는 단위로 서주었고 집에 어머니와 아들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모두 다 황만근에게 좀 장애가 있음을 보여주는 노래인데 황만근이라는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황은 성을 말한다. 신대 1, 2는 황씨들이 52호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2년 전에 귀농한 민씨 같은 타성바지는 황씨 집안의 대릴 사이로 들어온 노씨를 포함 전체에서 두 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신대, 세터는 이름이 암시하듯 새로 생긴 마을이다. 즉 황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집성촌이라는 것은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죠. 규모가 그리 큰 마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성을 가진 사람, 즉 타성바지, 집성촌에 어울리지 않는 아웃사이더겠죠. 타성바지는 민씨나 노씨를 포함해서 두 가구 외에는 전부 다 황씨를 가진 집안들끼리 살고 있다는 얘기죠. 신대리가 교류가 많지 않은 폐쇄적인 동네다라는 의미를 알 수 있죠. 황만근의 부친은 전쟁 중에 죽었다. 신대리가 하도 시골이라서 전쟁이 일어난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격전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싸움을 구경하려고 나가서 보다가 지나가는 유탄에 맞아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구경하다 죽었기 때문에 비범함이나 비장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죠.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황만근의 어머니는 놀라서 일어나다가 황만근을 낳았다라고 하고요. 그때가 황만근의 어머니가 이 동네에 온 지 8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너무 일찍 태어났다 혹은 이 동네에 오기 전부터 가진 아이일 수 있다라는 점이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런 사람을 유복자라고 하죠. 뱃속에 있는 아이. 그래서 황만근은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부장적이고 폐쇄적인 이 동네에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학렬을 따서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돌림자를 따지 않고 집에서 보이는 산에서 이름을 받아 만근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황만근의 이름이 황씨라는 성을 붙였긴 했지만 그 동네에서 학렬을 따지 않고 지명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 즉 아이의 이름을 김백두라고 한다든지 이한강이라고 한다든지 정동에서 태어났으니까 박정동이라고 한다든지 지명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라는 얘기는 출생의 신비함 같은 게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죠. 그러면서 만근산 이야기로 슬쩍 화제를 옮깁니다. 만근산은 신대 1, 2에서 3리까지, 즉 신대 1, 2와 3리가 모여서 하나의 면을 이루겠죠. 띠 모양으로 둘러있는 천곡지를 병풍처럼 에워싸서 물을 가두고 사철 물을 대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만근산의 천곡이라는 이름의 계곡을 막아서 저수리를 만들고 계곡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 곳에 살게 한 곳이 바로 신대리다.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거나 유서가 깊거나 선비들이 사는 그런 동네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동네고 공통점은 황씨성 가진 사람이 모인 동네가 바로 신대일리다. 이쯤만 해도 황만근이라는 이름이 곧 동네의 뿌리를 상징하는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 신대리라는 배경을 소개해주고 만근의 이름 내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근의 이름은 어느 영웅처럼 하늘에서 그 이름이 내려왔다든지 한 신비스러움 절대 없는 굉장히 비근한 그리고 평범한 오히려 평범하지도 않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황만근이 땅바닥에 넘어진 횟수가 100번임을 말한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자주 넘어졌는데 동네 사람들 말대로 곧 자주 아는 척하는 윗마을 황학수의 말 맞다나 평행 감각을 관장하는 손해가 미발달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민씨가 들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과거 사실에 대해서 지금 압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네에서 툭 소리가 나면 홍시 떨어지는 소리 아니면 황만근이 넘어지는 소리라고 여겼다. 황만근에 대해서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황만근에게 도대체 하루에 몇 번 넘어지는지 세어보라고 했다. 기왕 넘어지는 거 셈 공부나 하라 하는 충고였겠다. 저녁 때 어린 만근이에게 몇 번 넘어졌는가 물으면 황만근은 손가락을 꼽고 발가락을 꼬고 무릎과 허리까지 베베 꽈가며 용을 썼다. 해학적인 동작일 수도 있겠지만 비하적인 동작일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들이 황만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황만근은 언제부터인가 그런 물음에 명쾌하게 100분이라고 대답했다. 하루에 100번, 한 달에 100번, 1년에 100번, 평생 100번. 황만근이 셀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물어보면 100번이라는 일관성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많이 넘어졌다라는 의미로 황만근이 셀 수 있는 가장 큰 단위, 셀 수 있는 제일 큰 숫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 이상을 셀 수 없었다라는 황만근의 지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찌번. 찌번은 국수가게 주인이 보태준 별명이다. 13살 난 더벅머리 황만근이 국수를 사러 와서 신중하게 꾹지 집어넣지만 줘요. 무슨 말이냐라고 묻자 신중하게 손가락을 헤아리더니 꾹지! 라고 하면서 가게 주변이 온통 환하도록 널려 마르고 있는 국수 가닥을 가리켰다. 그래서 밥만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국수라는 게 신기한 문물이었거든요. 라면을 먹기 전에. 그 당시에 시골의 풍경 같은 것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황만근 가에서는 이 동네 사람들의 집단 경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찌번이라고 했는데 주인은 그 말을 그 손에 들린 10원짜리 지폐를 보고 겨우 알아들었다. 6.25 때 황만근이 태어났으니까 황만근이 지금 14살 정도라고 한다면 1960년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은 지금 여기서 10원짜리 지폐, 여기는 1960년대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어린 시절 황만근은 혀가 짧았던 것이다. 여기서는 100번의 의미는 걷지 못한다. 10번은 발음이 어눌하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이 황만근은 예찬하는 노래가 아니라 황만근의 열등함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주고 하면서 부담 없이 놀리면서 했던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를 생각할 수 있어요. 서술자는 누굴까요? 작가 자신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소설에서 화자를 내세우죠. 물론 1인칭은 아닙니다. 나라는 말은 없어요. 3인칭 관찰자. 그렇다면 누가 관찰했는가? 민씨가 나왔는가? 그럼 여기서는 지금 민씨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과거사를 다 알고 있는 누군가가 말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전지적 작가라는 거죠.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황만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황만근과의 얽힌 에피소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 화제가 전환되고 있죠. 황만근의 나이가 차자 성년이 되었다. 즉 미성년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군대 징집 영장이 나왔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동네는 물론 온 면에서도 이때 면이라는 것은 신대 1, 2, 1, 2, 3, 2 그걸 모아서 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 면에서도 알고 있는 즉 온 동네가 다 아는 바고인데 황만근은 당연히 소집 면제 절차를 밟기 위해서 군청이 있는 읍에는 가야 했다. 만근이는 쌀밥을 한솥 해서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한 다음에 참기름으로 맛을 내어 주먹밥을 만들었다. 주먹밥은 어머니가 드실 것과 본인의 하루치 먹을 것을 만든 거죠.
만근이는 15살 때부터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서 했다고 했습니다. 황만근의 어머니가 만근이를 낳고 시어머니가 살림을 도맡아 하다가 황만근이 15살이 되던 해, 즉 어머니는 30살이 됐죠. 그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만근이가 모든 살림을 도맡아서 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는 손 하나 깜짝하지 않고 농사일은 물론 집안일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남겨준 곤방대에 담배만 피고 있다 이렇게 묘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통 어머니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주먹밥 몇 덩이는 보자기에 싸서 허리에 차고 나머지는 상위에 얹어놓고 이게 이제 어머니에게 주기 위한 주먹밥입니다. 배고프면 이거 먹어라. 내 얼른 갔다 올게. 어머니는 쓰다 달다 말도 없이 황만근이 하는 양을 지켜볼 뿐이었다. 만근이가 일단 엄마한테 반말을 쓰죠. 이거 먹어라. 무슨 강아지한테 하듯이 내 얼른 갔다 올게. 그래서 반말을 쓰는 만근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의 범절이 없습니다. 적인 존대가 없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어머니가 그래 갔다 와라 고생했다 뭐 잘 먹을게 고맙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일반적인 모성애가 보이지 않는다. 왜 이럴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이것을 툭 관찰하듯이 묘사를 해주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일체 해주지 않고 있어요. 사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면 어머니는 왜 그랬다든지 뭐 이런 걸 막 설명할 수 있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독자들에게 상상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궁금증도 생기지 않고 흥미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면서 조금은 관찰자적인 측면에서 장면만 딱 해주고 의도적인 생략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모자 관계가 좀 남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건 후에 보면 황만근과 영호의 관계가 쌍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계속 보겠습니다. 신체 검사는 만근이의 생각처럼 얼른 끝나지 않았다. 그때만 해도 황만근은 입가에 침만 좀 흘렸을 뿐 또래의 친구들처럼 20살 남짓한 건강하고 잘생긴 청년으로 보였다는데 이건 사람들의 얘기죠. 징집을 감독하러 온 사람들이 이리 뜯어보고 저리 물어보고 으르고 협박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던 모양이다라고 추측을 전해주고 있는데 누구의 추측이냐? 이것은 마치 관찰한 사람이 전해주는 것처럼 그런 말투를 했지만 어디까지나 전지적 작가가 자기가 전해주는 척하면서 이야기를 흘리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처럼 약간 떨어져서 단지 이야기를 전해줄 뿐이다 라는 관점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자긴 모른다 그냥 전할 뿐이다 라는 그런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건 뭐지? 도대체 이 모자 관계는 뭐지? 라는 의문을 좀 갖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문체를 사용한 거죠. 만근은 결국 샛별이 뜨는 저녁이 되어서야 신체 검사장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밤길을 도와 백리길을 걸어서 어머니가 혼자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온 황만근은 평생을 좌우할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마치 이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대목 같습니다.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여기서 황만근이 겪은 무용담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백리길이 얼마나 되나를 알아보면 1, 2가 0.39km입니다. 그러니까 백리길은 39km죠. 마라톤이 42.195km일 거예요. 게다가 산길이라면 꼬박 3시간, 4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군청이 있는 읍에서 신대리까지 오는 버스도 없었고 있다고 해도 끊어질 시각이라서 산길로 오는 게 빨랐다. 그중 네 번째 고개, 즉 집으로 가는 마지막 고개죠. 네 번째 고개가 토끼 고개다. 여우 고개라고 한다면 여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토끼가 나타납니다. 어지간히 다 왔다 싶었는데 어째선지 걸어도 고갯마루가 나오지 않고 한 군데서 맴도는가 싶더니 그래서 여기가 바로 길을 잃었다는 걸 나타내고 문득 어둠 속에서 털이 눈부시게 하얗고 창날처럼 뻗친 수염과 홍버섯처럼 붉은 시각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어요. 눈을 가진 토끼가 달려나왔다. 그날은 금음때여서 달이 뜨지 않는 날이죠. 금음때여서 달빛조차 없었는데 눈부시게 희었다니 그 무슨 바보 같은 소리냐고 사람들은 말한다. 이 얘기는 만근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그것을 믿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전해주는 것처럼 툭 던지는 겁니다.
어쨌든 토끼 고개로 다시 가겠습니다. 눈부시게 희었다 1번 해놨는데 이게 비논리적이다라는 것 중에 첫 번째입니다. 황만근이 그날의 일을 수백 번도 더 말했지만 처음과 다르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보태거나 말을 바꾸지 않았다. 진실성이 있다. 한결같다라는 얘기죠. 그나저나 토끼가 너무 컸다. 지금 토끼의 귀가 황만근의 머리보다 더 높이 솟아 있을 정도였다. 키가 엄청 큰 거대 토끼입니다. 게다가 토끼는 입을 움직이며 사람의 말까지 했다. 너는 집에 못 간다. 너는 집에 못 간다. 너는 집에 못 간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데요. 토끼가 3번 말해요. 물론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 토끼가 어눌한 것 같기도 하고 황만근처럼 말을 잘 못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해학적인 느낌도 줘요. 신비스럽기도 하지만 해학적인 느낌을 줍니다. 토끼의 입술이 갈라진 사이로 황만근의 엄지손가락만한 날카로운 이가 반짝였다. 무슨 불빛이 있어서 반짝이기까지 했느냐. 이것은 사람들의 빈정거림을 그 반응을 전해주고 있죠. 초봄이다. 토끼고개에 눈이 채 녹지 않고 있었다. 하다못해 별빛에라도 비쳤다고 좀 이해해 달라고 이런 말이 생략돼 있죠. 그래서 만근이의 이야기와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빈정거림까지 더해주면서 좀 작가적인 해석, 하다못해 별빛에라도 비쳤겠지 뭐 이런 말이 여기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지금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만근의 이야기를 전하고 동네 사람들의 빈정거림도 전해주고 그러면서 해석도 또 해주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게 뭔 소리라? 내가 내 집에 내 발로 가는데 네가 뭐라고 집에 못 간다 카나? 귀신이마 썩 물러가고 토끼마 착 엎드리라. 내 너를 타고서라도 집에 갈란다. 이 부분부터는 만근의 담대함을 강조시키고 있습니다. 거대한 토끼는 황만근이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비린 냄새를 풍기면서 느릿하고 탁한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후각적인 이미지, 청각적인 이미지, 아까 토끼의 그 시각적인 이미지와 함께 토끼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집에 못 간다. 결국 아까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번엔 죽는다를 3번 얘기했고요. 집에 못 간다를 결론적으로 얘기해 줬습니다. 망근이는 온몸에 털이 모두 위로 곤두셨다. 소름이 돋고 굉장히 무서웠다라는 얘기죠.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토끼를 밀치면서 비키라! 라고 소리를 질렀다. 망근이의 담대함 2번째인데요. 토끼와 맞섭니다. 그런데 토끼를 밀친 황망근의 팔이 토끼의 털에 묻히는가 싶더니 진공청소기에 빨려드는 파리처럼 진공청소기를 망근이가 봤을까요? 이 묘사는 누가 한 거죠? 이 동네에는 진공청소기가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민씨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민씨가 이렇게 말을 생각했다라고 작가가 해설해주고 있는 거죠. 황만근은 한 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붙잡으면서 빨려 들어간 팔을 도로 빼려고 안간힘을 썼다. 황만근을 빨아들이려는 공간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허전했고 또한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괴기스러운 그 토끼고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끼는 토끼대로 쉽게 끌려 들어오지 않는 만근을 만근이가 만만치 않죠. 담대하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마저 끌어들이기 위해 온몸을 떨면서 뒷발을 든 채 버티고 있었다. 토끼도 굉장히 귀신 노릇하기 힘든 그런 만만치 않은 존재가 바로 만근이라는 얘기죠. 그런 상태로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다. 즉 날밤을 샜습니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서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부옇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동이 튼 거죠. 밤은 신령스러운 신비스러운 괴기스러운 존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햇빛이 비치면 해가 나면 이런 존재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토끼는 황만근을 향해서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으니 나를 놓아라. 역시 3-4번 얘기합니다. 토끼는 항복을 표현한 거죠. 황만근은 오기가 나서 택도 없는 소리 말거라. 니를 탕으로 끓이서 어머니하고 나하고 마주 앉아서 먹어 치울 끼다. 네 가죽을 빗기서 어머니 목도리하고 내 토시를 하고 장갑할 끼다. 니는 이제 죽었다 자스가. 자, 자기가 받은 대로 돌려주는 만근입니다. 죽었다라고 토끼를 위협을 합니다. 아주 담대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끼는 다급하게 물었다. 토끼는
다급하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팔을 빼겠느냐? 황망근은 팔을 안 빼는 게 아니고 못 빼고 있는데 토끼가 그렇게 물어오자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내 소원을 3가지 들어주기 전까지는 니까이 거는 못 간다 하고 말했다. 자, 여기서는 약간 해학적이죠? 팔을 안 빼는 게 아니라 못 빼고 있던 건데 토끼가 빨리 빼달라고 하니까 어, 되는 대로 소원을 또 들어달라고 꾀를 부립니다. 그래서 황망근의 담대함 5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황망근은 토끼와의 대결에서 꾀가 넘치는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망근의 3가지 소원을 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팥죽 할머니같이 오래오래 사는 거다. 팥죽 할머니는 팥죽을 파는 할머니 혹은 팥죽을 쓰고 있는 할머니. 자, 설화적인 요소를 좀 가미시켰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몇 살까지, 100살까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오래오래, 구체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오래오래 하여튼 사는 것이다 라고 자기 첫 번째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토끼는 마을이 있는 서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몸을 소스라치게 떨고 나서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토끼가 이제 굴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들어줬다. 그 다음은 여우 같은 마누라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어머니, 마누라, 가족을 이루는 것이 망근의 소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송편을 3번 먹으면 마누라가 온다. 즉 3년 지나면, 추석을 3번 지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다라고 하자 마누라가 오면 용왕이 와서 그렇게 해준다라고 했어요. 신대리에서는 용왕이 점지해줘서 처녀가 들어오기가 어렵지 처녀만 들어오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는다라고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아들을 용왕이 낳게 해주나요?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 아이가 생기는 건데 여기서는 용왕이 와서 그렇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망근이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용왕이 점지해줬다라는 식으로 그 근본을 묻지 않는 습관이 이 동네에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가 갚으리면 되지 바보 자스가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한 이게 반전인데요. 그러자 토끼는 속았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을 무섭게 부풀리더니 뜨겁고 매운 김을 내뿜었다. 황망근이 눈을 뜨지 못하고 쩔쩔매다가 간신히 떠보니 어느새 자기 팔이 돌아와 있고 모든 것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황망근은 토끼 고개에서 사망하거나 귀신편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겨내고 자기의 소원까지 다 이루게 되었다라는 설화적인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무용담이죠. 아내도 얻고 아들도 얻고 엄마도 오래오래 같이 살면서 자기 집을 지켜냈다라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웅적인 행위보다 더 망근이에게는 영웅적인 일이었던 거죠.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고대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영웅이어야 돼요. 이 소설에서는 영웅이 아니에요. 열등한 인물, 즉 바보 스타일의 인물. 업적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그 바보인 채로 이 사람이 하나의 전형적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보형의 인물이지만 아주 비극적인 삶.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났으니까. 그런데 그 삶의 내용은 헌신적인 삶. 그것을 소재로 해서 뭘 들여다보냐면 인간 세상에 대해서 혹은 인생에 대해서 한 면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바보라고 여겨지는 황망근이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친 이야기. 소설은 현실을 반영하잖아요. 인간의 생활에서 엿보여지는 이기적인 모습과 위선적인 모습, 그리고 우직할 만큼 바보스러운 인물에 대한 예찬,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구성을 보겠습니다. 역순행 구성이다. 현재에서 과거, 현재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 전은 한 인물의 일생을 총정리하고 마지막에 평가해주는 동양의 고전적인 스토리 구성의 방법입니다. 황망근의 생애를 이 묘비명에서 되새기면서 의미를 살려주고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설해 주는 게 아니라 살짝 전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또 들은 대로 흘리기도 하고 속도를 내서 설명해 주기도 하면서 독특한 문체를 쓰고 있어요. 그다음 열등한 인물이기 때문에 해학적인 그런 문체고요. 그 열등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는가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풍자가 넘치는 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학은 우스꽝스러움, 익살스러움,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거라면 풍자는 어떤 것에 대한 비판과 날카로운 꿈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풍자예요. 그리고 토속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마을 사람들의 사투리, 그리고 비속어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이야기를 구수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황만근, 주변 사람들로는 모두 다 황씨들이죠. 이 마을 사람들, 집성촌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장은 이름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장이라는 역할이 주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황재석, 황철석, 황영석 같이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가족으로는 어머니와 아들 영호가 있죠. 관찰자이면서 이 집성촌에서 두 집밖에 없는 타성바지 중에 하나 민씨죠. 중심 사건입니다. 황만근이 없어졌다로 시작해서 황만근이 사망하여 돌아온 것. 그것이 중심 사건이죠. 배경은 1990년대이고 공간은 신대리, 한자로 얘기하면 세터라는 농촌 마을입니다. 시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나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직접 인용될 때 나라는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요. 나의 시점에서 전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인칭은 아닙니다. 3인칭 같은 경우는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나누어집니다. 3인칭 관찰자는 자기가 관찰한 인물에 대해서 묘사하거나 자기가 관찰한 사건의 대화들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물론 관찰자의 시점에서 자기의 생각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 전체에 대한 자기가 알 수 없는 부분까지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죠.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가면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 심중이라든가 사건이 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전후를 다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적 작가 시점 중에도 장편 소설 같은 경우는 시점을 바꿔서 1인칭으로 갔다 3인칭으로 갔다가 챕터를 잘라서 전개하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시점을 혼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관찰자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일부분만 전지적 작가 시점이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현대소설에 와서는 조금 섬세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고대소설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우리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다 해설해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독자들에게 흥미도 떨어뜨리고 독자들의 거리를 더 멀리 가게 한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찰자 시점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 문체를 섬세히 보면서 이 부분에선 들어가 있구나, 관찰만 하고 있구나, 약간 뒤로 빠졌구나, 혹은 더 가까이 들어가서 내면까지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구별해낼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점은 1인칭은 아니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3인칭 관찰자적인 측면이 드러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아까 봤던 토끼고개 이야기라든가 황만근 가에 대한 설명에서는 분명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러면 현실 인식 보겠습니다. 농가의 부채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대목, 부채 탕감을 위해서 농민 총궐기 대회를 하는 대목, 이런 것들이 현실을 반영한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민 씨의 평가가 어떻게 보면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바로 그 얘기를 해버리면 마치 도덕적인 설교라든지 혹은 논설문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을 취해서 소설의 화자, 서술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정리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정답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교과서에 있는 낱말 뜻과 함께 그 학습지를 풀어보시면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